2026년도 한 해로 그냥 좀 보면 저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5대5 그래요? 정도로. 네, 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워낙 뜨거운 주식시장과 다르게 이제 좀처럼 오르지 못한 비트코인이 요즘 다시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물론 오늘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기회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 시점에서 한번 논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비트세이빙 이장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쯤 되면 또 보고 싶어지는 대표님인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은 다짜고짜 여쭙고 시작을 할 건데, 다들 고민이 깊으실 것 같기는 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단 사야 되는 시점일까요? 너무 다짜고짜. 이제 워낙 사람의 케이스가 달라서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시장 분위기 자체는 우리가 작년 이제 4분기 때 엄청 칼바람이 휘몰아쳤거든요. 그쵸.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하고. 근데 다른 자산들은 다 오를 때 얘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더 차가운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약간 훈풍이 돌아오는 음.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새해 들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질문도 좀 이어지긴 하니까 네. 그런 시장 환경이라서 올해 지금이 그러니까 과열 때 진입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바닥일 때 진입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일 때는 진입하기가 어렵잖아요. 심리적으로. 네. 워낙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약간 좋은 소식이나 약간 기운들이 살짝 바뀌어 나가고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네. 진입하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이 없고 괜찮은 시기로 좀 보이긴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2024년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네. 미국 기준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이 현물 ETF의 흐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때 작년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30%가 빠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는 거는 ETF의 순 유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ETF에서 계속 자금이 빠지는 거죠. 네. 그럼 현물을 매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 좋은 케이스는 ETF에 유입이 되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게 되게 좋은 흐름인데 올해 1월 들어와서 특히 이번 주가 유입이 최근 3개월 내에서 가장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좀 더 의미 있는 거는 유입된 어떤 자금의 특징이 뭔지를 좀 더 보면 좋아요. 뭔데요? 근데 이제 유입되는 보통은 이제 블랙락이 우리 가장 큰 흐름이고 이번에 블랙락과 피델리티 이런 데 주로 많이 유입이 됐는데 그 변환된 시점이 한 1월 12일 정도였는데요. 네. 그게 1월 초에 계속 유출이 되다가 약간 전환이 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블랙락보다 피델리티 유입이 많았어요. 블랙락은 순 유출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블랙락 같은 경우는 리테일 자금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성 자금이죠. 개인들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산 배분을 하는 약간 자산 관리 시장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델리티 유입이 그때 한 1억 달러 넘었었거든요.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단기 수요보다는 좀 장기 자금들이 좀 들어온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한 3, 4일 정도 유입이 계속되면서 한 16억 달러 정도 유입됐나?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약간 시장에 지금 이 자산을 보는 하나의 좀 분위기인 것 같다. 근데 기관 자금이 먼저 들어온 거는 좀 더 좋은 징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자로 보면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어제 좀 괜찮다가. 네. 오늘은 뭐 거의 차익 실현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피니쉬는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우리가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가장 시장에는 핫 이슈이긴 하거든요. 이게 규제 명확화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연초부터 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게 좀 심사 약간 보류됐죠. 왜냐면 이제 상원은행위원회에서 나오는 안이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약간 보류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특별히 뭐 악재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클래리티법 이게 이제 보류니까 언젠간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에 어떤 거고 이거의 영향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결국은 그 클래리티 디지털 자산 명확화 이제 법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우리가 증권과 상품에 대한 구분이에요. 이제 크립토 업계가 계속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못 거는 이유는 우리가 발행하는 이 암호화폐, 또 우리가 거래하는 이 암호화폐, 또 이거를 뭔가 비즈니스로 만드는 이 암호화폐가 증권성 이슈가 계속 있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있으면
나중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벌금 때려맞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클래리티 법안 자체는 이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서 과거에는 우리 그 게리 앤슬러 SEC 의장은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라고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불명확했는데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서는 이제 조금 더 상품에 가까운 기준들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CFTC 관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변화이긴 하고요. 이번에 그 코인베이스에서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액트로 이미 좀 되긴 했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부여하냐 마냐 그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디지털 금융 업계랑 그 전통 은행 업계랑 계속 이제 대치하는 서로의 그 패권 다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이자를 많이 주게 되면 은행의 예금들이 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좀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이 디지털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뭐 전통 금융에서도 이걸 사실 등한시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많이 확산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단순히 이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 하나, 크립토 그냥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하나 이렇게 보면 전통금융권에 리스크를 주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세계 주식 유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자리 잡다 보니까 그 뭐 그렇게 은행권의 요구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요즘 이슈로 좀 짚자면 또 하나가 파월의 입이 비트코인을 깨웠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랑 파월이랑 그 충돌이 강도가 세지면서 비트코인도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이제 쏠린다 이런 분석도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 트럼프 파월의 갈등은 결국은 트럼프는 빨리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고 하고 싶은데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CPI 지수 나온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이번 달에 1월 28일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경우도 동결이 한 95%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월 달에가 한 70% 되고 계속 고금리 유지하겠다라는 거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파월이 이제 소환장을 받고 한 그 시기 때 보면 주식은 오히려 좀 주춤했는데 또 비트코인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깨웠다 이러잖아요. 그런 면이 이제 그 부분만 딱 해석을 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 중립적인 어떤 성향이 더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은 포인트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은 무국적 화폐인데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독립돼야 되는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정부의 입맛대로 금리 인하가 되고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달러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때문에 또 이제 주식에는 부정적으로 미친 것 같고, 그 반대편에 비트코인은 이거를 하나 또 보완하는 하나의 대체제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오히려 또 주목을 받고, 뭐 그 단면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비트코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분석을 기존으로 한다면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든 금리 인하든 이게 가장 상승 시그널이긴 하겠네요.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그렇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유동성의 함수라고 부를 만큼 시장의 도내량에 가장 빨리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그래서 다 금리 인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금리 인하를 쳐다보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쳐다보는데 이제는 연준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약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연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FOMC 회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 정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정책 돈을 푸는 거. 이래 풀리나 저래 풀리나 시장의 도내량이 많아지면 비트코인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있어서 금리 인하 여부가 큰 요소보다는 오히려
결국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얼마나 재정 정책을 많이 푸느냐, 거기에 더 시선을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요소가 아니진 않지만 비중은 않지만. 작아진 거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는 지정학적 요인을 얘기하고, 최근에 어쨌든 뭐 이란 반정부 시위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심리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의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워낙 주식이 뜨거워서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상승세가 조금, 그러니까 상승률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은 느낌은 좀 덜했거든요. 체감이. 맞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리스트를 시켜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우리가 뭐 지정학 자산이라고도 부르고 뭔가 글로벌한 정세 이상이 있을 때 얘가 막 오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주사기 던지기 정도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직후의 반응은 어떨 때는 올랐고 어떨 때는 떨어졌어요. 아, 딱 뭐 이렇게 공식은 없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떨어지는 이유일 때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소중히 위험 자산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글로벌 정세에 지정학적인 전쟁이나 이슈가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매도 압박이 좀 많다. 근데 그게 공통적인 거는 그로부터 한 일정 시간이 흐르면 그게 한두 달 정도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강세 회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나 이제 펀드들에서 보면 거의 이제 알고리즘 매매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정학 이슈가 있을 때 금 매수, 크립토 매도,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포맷이긴 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도 크립토 일환이고 크립토는 단기적 위험이 있을 때 위험 자산으로 매도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쳐서 단기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요소별로 해서 시그널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또 하나의 업계에선 또 이제 게임 체인저로 하는 게 미국 정부의 직접 매입 가능성이잖아요. 트럼프가 워낙 또 관심도 많고, 근데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게 원래 작년 초에 계속 시장에서 엄청 시끄러웠죠. 기대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많이 사실. 오르고. 그리고 막 그때 유튜버들 보면 그러니까 주별로 이제 비축 법안 뭐 통과 여부 막 싹 트래킹하고 해서 이게 싹 이제 들어갔잖아요. 최근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방향 자체는 비축을 하긴 하는데 직접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압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받은 거를 압수한 거를 이제 계속 안 팔고 비축하기, 요 방향성인데요. 그래서 한 지금 20만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캐시우드가 지난주에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요 의견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막 인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캐시우드의 주장의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전에 결국 레임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크립토 유저가 크립토 투표권을 가진 한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좀 집결하고 그들한테 또 인기도 좀 영업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중간 선거 이전에 트럼프가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뭐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전혀 또 안 이루어질 것 같지는 그래요? 않고. 근데 왜냐면 그걸 위해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회복이 되긴 했지만 다시 추세를 좀 전환을 하고 가려면 좀 강력한 서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사가 좀 필요해요. 기존에 뭐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해지, 가치 저장, 주식도 뭐 많이 올랐고, 그렇죠. 반감기 뭐 얼마 뒤부터 고점, 이런 이제 내러티브들은 좀 많이 이제 힘을 못 발휘하거든요. 새로운 서사가 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을 해서 비축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이긴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 단위에서 약간 게임 이론처럼 비축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엘살바도르나 뭐 일부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는 거는 그냥 이제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 자산을 직접 매입을 하는 거는 진짜 한정된 자산을 가장 큰 플레이어가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그렇죠. 메시지가 되니까. 거의 게임 이론이 발동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외에 추가 상승 시그널로는 뭘 좀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비트코인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있어서 우리가 뭐 단기랑 좀 장기 이렇게 좀 중장기 보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약간 일시적인 반등인지 약간의 좀 그래도 추세 전환을 하는 건지 좀 볼 때는 그래도 ETF 자금 유입을 빼놓을 수 없는데 ETF 자금 유입이 그래도 한 일주일 이상 꾸준히 유입이 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면 약간 추세가 조금 변화가 있다. 이거 좀 판단해서 좀 진입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은 역 프리미엄이거든요. 지난 10월 달에 김치 프리미엄 한 7% 갔다가 그때 외국인도 와가지고 한국 시장이 분위기 확 죽었어요. 그래서 엊그제 기준으로 역 프리미엄인데요. 이제 비트코인 진입하는 시점에서는 그 미국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또 있어요. 이제 기관 자금들이 많이 매수를 하니까 거기는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면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프리미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 시점이 이제 좀 진입하기엔 좋은 시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에서 역 프리미엄 났을 때 사는 게 좋은 시점이기도 해요. 단순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김치 프리미엄, 역 프리미엄이랑 비트코인 추세랑 상관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5%, 7% 낄 때는 매수하기 되게 안 좋은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게 작년 10월 달이에요. 역 프리미엄일 때 보통 이제 좀 전환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핵심만 보면 일단 이번 클래리티 법안이 잘 통과가 돼야 된다. 이 업계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두 번째는 지금 기관들 있잖아요. 지금 뭐 스트래티지 정도만 좀 큰 기업 중에서 매수하는데 S&P 500 기업 중에서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건 되게 중요한 이제 또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여건들을 좀 보면? 흐름상은 이게 뭐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좀 시장 좀 회복하고 또 스트레이티 주식이 조금 더 회복하고 하면 충분히 그건 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장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서사가 필요한 것 중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가 최근에 뭐 아서헤이즈도 아티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AI랑 같이 간 게 되게 중요한데 그 AI와 크립토가 AI 생태계에서 특히 비트코인이나 크립토가 하나의 기축통화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서사가 조금 더 탄탄해지고 하다면 아마 뭐 좋은 좀 흐름들을 보는 좀 포커스이지 않을까 싶네요. 좀 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가 말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보니까 22년도에 그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이후에 급등하면서 나왔던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 금 가격도 이제 맷 호건이죠. 비트와이즈. 이게 금의 실질적인 매입이 많았던 때가 22년부터 시작이 돼서 23년도까지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 매입으로 많이 돌아섰는데 중국, 러시아. 근데 실제적으로 금 가격이 오른 거는 2024년, 2025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축적 단계랑 이 가격 반영 단계가 금도 약간 시차를 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채굴되는 양이 한 450개 돼요, 비트코인이. 되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네요. 근데 ETF에 순 유입되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지속이 되면 결국 하루 공급되는 것보다 이 축적되는 게 훨씬 더 커지고 당장에는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제 후에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요 축적이 좀 이어지게 되면 가격 폭발적으로 반영이 되는 흐름이 비트코인도 금과 같이 따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금이 보통 간 뒤에 일정 시차를 두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트코인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동감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 추세를 보면. 성격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작년에 많이 눌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4분기 때 뭐 대형 크래시 사태 있어서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 유입이 많았는데 눌렸던 이유는 이제 오래된 고래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 내놨기 때문에
매도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우리 고대 고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고대 고래들은 개인들이 많고 갖고 있는 수량이 그냥 몇만 개 단위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과거에는 안 팔았는데 작년에 판 거예요. 왜 팔았냐면 그만큼의 많은 유동성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팔아도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치니까. 그래서 작년에 손바뀜이 되게 많이 된 거예요. 기관이 받고 오래된 고래들이 팔고 10만 불 선에서. 그래서 이제 고대 고래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주춤해지면 이제 순수 매수 유입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2026년도 정도 될 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꽤 긍정적인데 아프지만 또 반대로 하락도 이게 또 알고 맞는 게 낫잖아요. 하락 시그널도 이제 물론 있겠죠. 뭐 지정학처럼 변수, 생각 못한 변수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여건들을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좀 미리 알고 준비하거나 미리 알고 인지해라 이런 거 있어도 돼요? 하락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하락 뭐 5만 불, 6만 불을 얘기하는 쪽의 근거는 그 기술적 지표에 대한 근거예요. 네, 다른 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엘리엇 파동이나 그런 하락 추세로 간다. 이제 근데 기술적 지표는 뭔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채굴자들 항복에 대한 근거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보통 8만 5천 불 좀 내려가면 채굴자들의 이제 수익성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본인들 갖고 있는 물량을 이제 시장에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매도하면 더 안 좋아지면 또 매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채굴자 항복들이 있을 때 이제 하락이 같은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과거는 맞고 지금은 조금 틀렸다. 과거는 채굴자들이 영세해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임계점 밑으로 내가면 팔아요. 팔아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채굴자의 규모들이 거의 뭐 상장사 다르죠. 규모고 규모들 달라가지고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면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물량을 더 이상 팔지 않죠. 일정 밑으로 팔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채굴자들의 급이 좀 바뀌어서 아마 채굴자 항복 때문에 하락하는 건 크게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올해 뭐 생길 수 있는 악재 중에 하나는 늘 있던 악재인데 그 올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재 중에 하나가 저는 양자 컴퓨터라고 좀 생각은 해요. 그래요. 양자 컴퓨터는 사실 제대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추적해오고 이해하셨던 분들은 크게 동료가 없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거긴 한데 특히 양자 컴퓨터가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가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고 그럼 개발이 계속 되고 개발이 되면 이제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면은 항상 타겟으로 이제 보는 게 비트코인이니까 그런 신호들이 계속 있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근데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생태계는 예전에는 이제 양자 컴퓨터 논의가 그렇게 막 뜨겁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양자 내성암으로 전환하는 그 합의하는 과정이. 근데 그런 합의하는 과정이 올해 조금 더 활발해지진 않을까 이 생태계 내도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자컴이 발달을 할수록 비트코인은 슬퍼지진 않겠지만 양자컴이 발달할수록 비트코인에 그 노이즈를 끼칠 수 있는 소식들은 계속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에 있어서 조금은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양자컴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고. 근데 그게 아마 몇 번 되면 또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해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작년에도 양자컴 소식 나올 때 가격이 한 번씩 움직이는 걸 보면 아직은 뭐 그런 믿음이나 신뢰가 양자컴퓨터 나오면 흔들린다라는 게 좀 저변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있더라도 보통 단기적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나왔다가 잠시 뭐 조정받고 또 회복하고. 그렇게 치면 조정할 때 사는 것도 또 방법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전략을 좀 아까처럼 단기, 중장기, 장기로도 하고 알트코인은 어느새 좀 관심이 좀 덜해진 느낌이 있어요. 비트코인 좀 내려가면서는 그것도 좀 전망 좀 부탁드려요. 이제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통 아마 비트코인 7, 이더리움 3 정도를 이제 가장 적절하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2026년도 한 해로 그냥 좀 보면 저는 이더리움의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 5대5 정도로.
오늘 이더리움 얘기는 많이 안 했지만 네. 이더리움이 뭐 스테이블 코인, 네. 그다음에 토크나 네. 이 두 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이 흐름 때문에 이더리움이 올해 많이 주목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 한 5년간 네. 보면 비트코인이 몇 배 오를 때 이더리움이 오히려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도 평가 못 받았는데 그런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더리움의 좀 비중 좀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전문가들도. 알트코인은 어렵다. 왜냐면 제가 작년 초에는 알트코인이 올해는 진짜 안 갈 것 같다. 근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의 심리는 알트코인 부자 무조건 온다. 비트코인 가고 몇 월 되면 알트코인 간다. 몇 가지 이제 뭐 트렌드도 있었고 보통 그럼 잘 안 가요. 그래서 작년에 안 갔어요, 실제로. 알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손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올해도 안 갈 거냐 이 질문인데요. 이게 산업적으로는 갈 이유는 별로 없어요, 올해. 트렌드는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잘못 판단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뭔데요? 2017년도, 18년도를 겪으면서 2017년도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알트코인들이 2019년도에 다 99% 빠졌거든요. 그렇게요. 네. 가격이 아닌 거죠, 그냥. 거의 회복도 못 하고. 그래서 야, 이렇게 99% 빠진 가격을 경험한 사람이 알트코인을 또 살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알트코인 이제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금방 까먹고 2020년도, 21년도 되니까 그쵸. 또 디파이 썸머, 그다음에 NFT 나오니까 또 막 그거밖에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본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이 확 기운이 없고 하다가도 갑자기 몇 개가 또 올라가고 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올라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간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 시장의 어떤 산업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특별히 올해 알트코인을 이렇게 끌고 갈 소재는 특별히 없어 보이긴 한다. 이더리움 정도 말고는. 근데 또 특정 한두 개 올라서 뭐 광기가 생기면 그건 잘 모르겠다. 작년처럼. 어제 특정 트렌드가 하나씩 생기기는 했었잖아요. 생겼죠. 간혹. 근데 작년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계속 빠졌어요. 그니까. 네. 근데 올해는 근데 이게 또 어떤 거 만나서 또 폭등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 사실 어떤 이슈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니까 알트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큰 비중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비트 이더를 5대5 올해는 정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알트는 정말 5% 정도 5%? 짧게 그냥 정말 해보는 수준으로 잃어버리고 문제 없는 그 정도이지 뭐 공격적으로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알트코인 무조건 오래 안 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 사람의 광기가 사실 예측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이게 주식이 워낙 또 뜨겁고 모든 게 지금 뜨거운데 비트코인 이제 내려가서 더 사실 관심도 컸고 체감도 크긴 했는데 이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잘 분석을 하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 3년, 5년? 3년, 또는 5년? 길게 10년? 저는 이제 노후 준비 자금으로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전 압도적으로 좋은 자산을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시장에서는 35%를 보거든요. 연평균 성장률. 연평균.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한 25% 정도 보는데 25%도 사실 되게 높은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S&P 500이 보통 하면은 한 10% 초반대예요. 길게 보면은. 근데 특정 개별 주식을 이렇게 5년, 10년 뒤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식은 거의 잘 없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게 얘기는 잘 못해요. 못하죠. 내년은 뭐 올해는 좋다 하지만 10년 뒤에 삼성전자 이건 판단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강점이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훨씬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25%에서 35% 정도 앞으로 10년간에 기대하는 이 자산의 성과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자산을 투자할 때는 6개월, 1년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5년, 10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뭐 조금의 조정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그쵸. 어떤 정신승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멘탈, 그쵸? 투자 습관 관리를 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금하듯이 넣으면 좋을 거 그렇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드는데요. 소개해 주셨듯이 비트 세이빙에 적립식 투자하는 방법처럼 꾸준히 이렇게. 그렇죠. 그게 가장 또 마음도 괜찮은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알고 투자하는 방법 분석해봤습니다. 비트세이빙 이장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